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들어왔네요. 네.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초반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채널을 개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는 이제 좀 시험적이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채널을 구독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차차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저희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이전 영상도 계속 올라가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전 영상들은 그거 나름대로 날것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기회가 돼서 다시 볼 날이 한번 생긴다고 하면 네. 부끄러워 죽지 않을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못 보고 있는데. 오늘 삭제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조명도 점점 많아지고 저희가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영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왜 포레스트 검프가 되었나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한번 왜 간단히 포레스트 얘기해보고. 검프가 되었는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잠깐만 보니까. 아, 저희가 포레스트 검프를 선택한 아, 이유는 사실 그때 이상형 월드컵으로 영화 주제를 갖고 그렇죠. 영화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1등을 나온 게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세 명의 의견을 취합해서 1등을 했던 그게 거예요. 월드컵이었군요. 예. 네. 뭔가 그러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굉장히 네. 새로운 뭐 기억 네. 속에 없는 듯한. 네, 저희 새로 보신 누구세요? 누구지 나 여기 어디? 그래서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셋이서 따로따로 각자지만 이제 영화를 실제로 이제 다시 이제 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되게 기억에 다 되게 오래된 영화죠. 네,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94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94년이라고 하면 벌써 2004년, 2014년, 2024년 내년이면 30년이 네. 돼가는 그런 영화고요.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12대 명작 중에 하나로 현재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상영 시간도 2시간이 훌쩍 넘는 네. 되게 긴 영화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 영화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했지만 의외로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그 저메키스라는 감독의 그 인간 드라마를 처음으로 접했던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로맨스 드라마이지만 코미디이고 시대 그게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성장년기를 넘어서 이제 아이를 갖는 그 시기까지의 전체적인 뭐 20, 3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세월에 미국의 아주 역동적인 이 변화를 함께 겪어가는 전체적으로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굉장히 긴 씬을 갖고 있음에도 장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녹여놓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일어난 사건들과 교묘히 잘 접합시킨 아주 특별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고요.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1986년에 쓰여진 소설이고요.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죠. 그 윈스턴 블룸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고, 원작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과는 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연은 톰 행크스, 로빈 라이트, 게리 시니스라는 분이 주로 하셨고요. 여기서 게리 시니스라는 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SI 뉴욕의 랩반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각본은 에릭 로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영화랑 소설이 많이 다른 그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어떤 의도도 있었겠지만 에릭 로스라는 분이 갖고 있는 이 각본가 작가로서의 그 능력이 아마 더 많이 배가 된, 여기 첨부된 스토리텔링이지 않았나 싶고요. 에릭 로스는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독상도 받고 뭐 편집상도 받고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되고 6개의 부분을 시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 효과상 이렇게 6개를 수상하셨는데 작품상과 감독상은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견을 했겠지만 여기 이제 특수하게 그 시각 효과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CG를 제법 많이 사용한 영화예요. 그렇죠. 티가 안 나지만 많은 시즌 네, 필요할 많이 수밖에 사용했습니다. 없겠네. 수많은 군중, 날아가는 깃털, 또 수많은 대통령과 만나시는데 아, 그 장면에 특수효과 네, 이제 녹여넣기 위해서 CG를 좀 많이 쓰셨고요. 특수효과죠. 근데 그걸 CG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고 또 이때가 그 CG가 막 적용이 되던 절정기, 도입기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전해인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 나왔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볼 때 CG의 원조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로서 그 시각효과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북미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영됐던 94년도에 북미에서는 그 해에 스피드라든가 트루 라이즈라든가 라이온 킹, 마스크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하게 그 나중에 이제 원투를 판가름할 때 경쟁적으로 많이 지목이 됐던 영화들입니다. 다 쟁쟁한 영화들이죠. 명작들이네요. 네, 그래서 라이온 킹의 수익은 라이온 킹에 밀렸다고 해요. 그랬을 겁니까? 네, 수익은 라이온 킹이 훨씬 더 벌었는데 이 글로벌 파운더리로. 근데 북미에서는 거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이온 킹이 아무래도 그 시청자층의 그 폭이 넓다 훨씬 보니까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게임의 법칙 아시죠? 같은 해 게임의 법칙, 구미호, 마누라 죽이기, 뭐 게임의 법칙 박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키스도 못하는 남자 그리고 유명한 태백산맥 뭐 그런 그리고 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고 그 최민수 선배님이 나뭇자락 들고 버스 뒤에서 겁나게 달리시던 그 영화 이런 것들이 상영됐던 해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돈을 번 액수는 전체적으로 3억 6천만 달러 내지는 3억 9천만 달러 정도로 벌었다고 해요. 그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 약 한 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고요. 비견한 가치로 어느 분이 이제 그러시는데 재작년에 상영했던 어벤져스급의 수익이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독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 상영됐던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플렉스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단독 상영관 기준으로 봐야 돼요. 94년도 멀티플렉스 그런 거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국 총 집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서울만 집계가 되어 있는데 70만 명입니다. 이제 공식 자료로 보면 70만 명 서울 집계로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전국 자료 집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0만이라도 상당하네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흥행 기준 최고 기준이 지금은 1000만 가볍게 넘잖아요. 그때는 300만을 넘으면 초 대박이었어요. 근데 70만이나 봤으니까 어마어마한 영화였죠. 상영 등급은 북미에서는 PG-13 그래서 13세 이상이고요. 국내에서는 12세 이상 관람 가였고요. 상영 시간은 142분, 2시간 20분이 넘습니다. 개봉일은 1994년 7월 6일에 개봉을 했고요. 2016년 9월 7일에 메가박스였나 어디 삼성동 어디서 16년에 재개봉을 해서 재개봉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배급사는 파라마운트, 그다음에 UIP 코리아에서 했고요. 그때라도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OST가 또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노래가 함께 등장해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저는
또 OST 가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그 이 영화용으로 작곡한 OST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풍미를 했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먼저 만들어진 곡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14개가 넘게 거의 30곡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4개 곡은 정말 대표적인 곡이라고 14개인지 12개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꽤 많은 곡이 차용되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랑받고 그 시대를 대표적인 게 그 엘튼 존이었나요? 그 이매진 누구죠? 존 레논? 네, 존 레논의 이매진은 실제 영화의 스토리의 한 부분을 담당하시기도 하셨고 존 레논이 등장도 하잖아요. 등장도 하죠. 그러면서 이매진의 그 한 이 영감, 이매진을 작곡하는데 영감을 준 것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매진도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짜깁기에 네. 영화 간접적인 부분에 다 등장을 하죠. 다 등장을 네. 하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5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영하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이제 제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기 전이죠. 이제 고등학생 때 꼭 봐야 된다는 영화라고 늘 얘기하셨던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프레스 검프를 접하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다시 본 이 감상과 과거에 봤던 이 감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좀 많이 그렇죠. 성장했으니. 네, 성장해서 그런지 제가 시니컬해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네, 그래서 어제 보면서 이 참 하면서 그냥 봤던. 근데 그 와중에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맞아요. 네, 그런 짜깁기 부분들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특수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잘 어울려졌다는 게. 그리고 저는 되게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게 사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뭐 반전에 대한 얘기라든지 전쟁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감정적으로나마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비하는 하진 않아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감상을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예전에 봤고 한 20 몇 년 전에 보고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닌데 물론 다시 봤더라도 뭐 예전의 감정과 또 다른 감정으로 영화를 다시 보게끔 되어 있고 다시 봤더니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그냥 기억을 한번 다시 되새기고 봤는데 굉장히 짜임새도 확실히 훌륭해요. 그쵸.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과 프레스트 컴프가 이제 같이 조우하는 그런 과정들, 아까 말씀하셨던 CG를 많이 접목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물론 많은 이제 작가들이 그런 실제 상황을 약간 자기의 작품을 픽션을 리얼리티를 좀 가미하기 위하여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흥미로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재밌었고 포레스트 검프가 일단 그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이제 아주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현실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자주 접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장애인에 관련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70이었나요? 75 그 정도였죠. 그걸 장애로 봐야 되는지조차 저는 사실 의문인데 그걸 경계성 앞뒤로 중간에 경계에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서 완화가 되어 있지만 또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거부 반응이 화면 속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게 있었던 환경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지능이라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지장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 반복적인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아 저런 사람을 우리가 일상생활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감정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고요. 실제로 그 장면에 이제 5점이 모자라서 이제 입학을 못하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참 이 화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톰 행크스 그 이제 포레스트 검프이기 때문에 네. 그걸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실상 이제 로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제 5점을 어떻게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되게 시니컬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즐거운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화자 입장에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슬픔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인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 느낌처럼 아이가 이걸 봤을 때와 성인이 이걸 봤을 때의 느낌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영화를 계속 보면서 과거에는 몰랐었던. 그래도 사랑방 손님과 그거는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나이가 그거는 아까 다 공개하셨는데도 그렇게까지 과거로 가시게? 이거는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교과서군요. 예,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금 얘기했던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게 영화에서는 좀 다른 그 어떤 장치나 요소로 희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모질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내몰리지만 군대에 갔을 때는 또 거꾸로 뭐 거의 영웅 취급받고 아이고 가장 동식이구나. 가장 훌륭한 대원으로 인식이 되고 너밖에 없다 식으로 이게 우월감의 그 대상이 어떤 그룹과 소속에 달라서 달라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했고요. 돌이켜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 그런 또 약간 기분 나쁨 내지는 속상함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약간 아주 약간. 저는 톰 행크스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의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게 장애이라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고 그쵸. 자기에 대한 설명 아까 말했던 그 5점이 모자란 것 때문에 그 학교에 가는 게 어려운 거 그거를 로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설명했을 때 슬픔이 물론 그 아이의 감정에 슬픔이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덤덤하게 표현하거든요. 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덤덤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감정은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껴보라라는 그런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도 이제 계속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뭐 제니를 만나면서 이제 어릴 적 제니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그런 이제 부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살해당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라디오처럼 방송이 되는데 그런 걸 되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친구가 근데 살아다니는 거에 갑자기 중간에 없이 그냥 건너뛰니까 그 여자친구가 살아다니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그 질문을 하시면 이 영화를 아니요 봤어요. 봤는데 혹시 안 보시고 이제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살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30년이 된 영화라서 스포일러가 사실은 없지 그것도 않을까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뭐 인제 갓 태어나서 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보셨을 거고 10대 분들은 당연히 관심 없으니까 안 보셨을 거고 네. 뭐, 그 얘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네. 10대가 우리를 보지 않겠군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 명씩 그러면 총평을 한번 같이 근데 그 전에 잠깐 사건을 한번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엮어볼게요. 그 정리를 해봤어요. 네. 너무 많아서 기억을 할 수 없었고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 포레스트 검프의 이름이 공교롭게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와요. KKK의 창립자하고 똑같답니다. 네. 왜 똑같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작자의 어떤 배려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비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은 똑같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따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공교롭게 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작자가 그걸 분명히 안 하시고서 재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2020년인가 2020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극중 초반에 등장을 하죠. 그치, 어릴 때. 잠깐 방문하셨는데 다리에 이제 그 묶여 있는 교정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추는 그 동작을 보고 다리 떠는 춤을 그 고안을 하셨다는 엘비스 말. 프레슬리가 하던 트레이드마크인 그 그 춤을. 다리 떠는 춤을 이제 거기서 그 힌트를 얻었다. 유래가 됐다는 그 원본설, 원작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앨리바마 대학의 미식축구팀 레전드 코치 폴 브라이언트라는 분이 등장을 하시고요. 네. 실존 인물이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등장을 하시고 존 레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멕시코만 일대에 그 미국 전역을 깡그리 날려보냈던 태풍 피해, 그 태풍의 이름 그리고 태풍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카르멘. 그게 바로 이제 버바컴프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네. 배경이 되죠.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식 사건. 주식을 샀어요. 사과 농장이라고 야, 하죠. 초창기에 애플 심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일리라고 하는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노란색 그 웃는 모양의 그래픽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 있는 뭐 그 문구 그것까지 이제 그 영화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네, 카피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저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버바검프를 보면서 거버를 생각했어요. 이름을 좀 바꿔서 그 아기 이유식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 병도 똑같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극 중에 버바검프 식품이라는 회사는 실제 어떤 모티브를 갖고 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였고요. 이후에 그 이름과 판권을 어떤 분이 사셔서 실제로 회사를 차렸고 미국에만 20개, 동남아시아와 일본과 홍콩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30개가 넘는 매장을 현재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새우튀김. 이거 새우튀김 요리집이래요. 네. 이제 그러고 베트남 전쟁에 참가를 하시고요. 네. 린든 존슨 대통령을 만나시고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신고를 하신 장본인이세요.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가했다가 그 대통령을 만나서 상을 받고 엉덩이를 까시고 나오셔서 반전 시위에 참가를 네. 하십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반전 시위예요. 요즘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반전 시위가. 그리고 바비 실이라고 하는 실제 네.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등장인물 나오시고 그분이 만드셨던 흑표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고요. 표범단이 실제로 있었던 존재인지는 사실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바비실이라는 인물만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건 맞아요. 그리고